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도시 속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입니다. 지은이 함규진, 펴낸 곳 다산북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서울, 수원, 공주, 천안, 전주, 남원에 이어 오늘은 여수, 부산, 제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에서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수는 남해안 중앙의 여수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동쪽은 경상남도 남해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며 서쪽은 순천만을 끼고 고흥반도의 동남쪽, 남쪽은 남해, 북쪽은 순천시와 접한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905km 정도이고 산맥과 구름이 동에서 남으로 뻗어 있어 대체로 경사가 급하며 평지가 적다. 해안선은 복잡하고 해저가 얕아 간석지가 많다. 여수시 도심에 솟아있는 종고산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해안 평지를 따라 동쪽은 마래산, 서쪽은 구봉산록에 이르는 4km 지역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도시이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노래를 가장 감성 넘치게 들으려면 여수 야간 케이블카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여수 밤바다의 음악과 스르르 떠가며 내려다 보이는 휴양찬란한 밤바다. 이런 광경은 누구도 감성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수는 그 이름이 짐작할 수 있듯 아주 오래전부터 금빛 바다의 찬란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통일신라 문헌에도 여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대체로 1200년 전부터 여수는 여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여수라고 지었을까?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공자로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가 쓴 한비자에는 형남 땅 여수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했고 천자문에는 옥은 곤륜산에서 나오며 금은 여수에서 나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는 여수가 금의 산출지로 나타난다. 상상이지만 아마도 사금이 많은 강이 있었고 거기서 캐낸 황금 모래가 금으로 반짝이는 물이라는 이름의 유래이지 않을까? 오늘날에도 향일암에 오르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신라 선덕 여왕 시절인 64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향일암은 바닷가에 높이 솟은 암벽을 차고 올라앉은 사찰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함께 끼고 있는 여수의 풍광은 그 어떤 바다 도시보다도 빼어나다. 비록 진짜 황금은 아니더라도 아침 바다에서 밤바다에서 낮에도 저녁에도 눈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는 마음에 황금을 뿌려주는 물의 고장이다. 여수 아쿠아리움은 오늘날 여수의 명소 중 하나이다. 2012년 여수 엑스포에 맞춰 개장된 이 아쿠아리움은 총 면적 약 16,400제곱미터, 총 무게 6,030톤의 수조를 갖추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바다, 하천, 호수의 수종 동물들은 300종이며 3만 4천 마리에 이른다. 여수시 화정면에 들어가는 사도, 추도, 낭도, 목도, 적금도에는 총 3,8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는 공룡이 걸어다닌 흔적인 보행렬 127개를 이루는 발자국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84m나 이어지는 보행렬은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렬이라고 한다. 여수의 푸른 바다 또는 금빛 바다는 때로 새빨갛게 물들기도 했다. 1479년 해남에 있던 전라도 수군절도 사형이 좌수형과 우수형으로 나뉘면서 여수에 전라 좌수형이 설치되었다. 1488년에는 지금의 여수시의 일부가 된 돌산도에 방답진이 설치되었다. 모두 왜구를 막기 위해서였다. 무술목 또는 무실목은 가망만과 광양만을 사이에 둔 낮고 작은 목이다. 북쪽의 소미산과 남쪽의 대미산 사이에 폭이 약 100m밖에 되지 않는다. 무술년 11월 19일 해남에서 대피한 왜군이 부산 쪽으로 도망가던 것을 이순신이 무술목으로 유인했다. 앞이 툭 터진 바다만 보고 들어온 외선 60여 척이 좁은 육로에 막혀 도망가지 못해 왜군 300명이 전멸했다. 그때 외병들이 흘린 피가 바다를 뒤덮으니 온통 시뻘건 피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무술목을 피내라고 부르고 또는 무서운 목이라고 무술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수 무술목 전적지에 남아있는 안내문이다. 무술목 해전은 이순신 최후의 싸움 노량해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곡이었다. 1598년 11월 19일 밤에서 새벽까지 벌어진 전투는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되고 왜군 수천 명이 전사함으로써 연합함대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을 잃었다. 그렇게 여한을 남긴 채 길고 길었던 외라는 막을 내렸다. 전쟁이 끝나고 흥국사로 돌아온 스님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듬해 9월 흥국사 주변에는 유난히 많은 꽃무릇이 피어났다고 한다. 긴 전란 동안 그리고 노량해전에서의 숨져간 스님들의 넋이 피처럼 붉은 꽃으로 핀 거라고 스님들도 시주들도 입을 모았다. 지금도 흥국사에 가면 그 후원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무릇 사이사이에 승병들의 넋을 달래는 108기 돌탑이 서 있다. 오늘날에는 단지 평화로운 해변일 뿐인 무술목. 그 근방에는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여수 중심가로 들어가 보면 이순신의 본진이었던 전라 좌수형이 남아있다. 이순신 광장도 있고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 모형도 있다. 2012년 완공된 돌산도와 내륙 여수시를 이어주는 거북선 대교도 있다. 여수는 이순신의 도시인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1930년대부터는 면직과 고무 제조업 중심의 공장도 들어섰고 일본인 부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었고 1977년 남해화학의 제7비료 공장을 시작으로 많은 중화학 공장들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석유화학공업단지로 특화 발전되었다. 1972년에는 여수공항도 생겼고
화력 발전소도 두 곳이나 세워져 공단에 전기를 공급했다. 현재 264개 기업이 입주한 3,16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지 규모는 석유화학 단지로서는 세계 최대, 산업단지로서도 동양 최대급이다. 부산은 부산광역시로 한반도의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의 면적은 769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24위이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주보다 좁고 남원보다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서울 다음인 2위로 335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부산은 한반도 제1의 항구 도시이다. 부산은 언제부터 부산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을까? 부산은 동평현 소속의 부산포였으며 15세기 초에 조선이 부산포를 대마도에 개항한 후 부산이라는 이름이 한국사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876년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부산에 건물과 편의시설을 지으며 부산의 모습은 바뀌어 갔다. 1880년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들어섰고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었으며 1906년에는 부두 공사가 시작되어 근대적 항만 건설이 이루어졌다. 부산부에서 부산시로 다시 태어난 부산은 해방, 분단, 전쟁을 연이어 겪는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품도 그리워진다. 영도딸이 나간 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1950년 함흥 흥남부두를 빠져나온 피난민들이 타양사려의 서름과 두고 온 사나 및 친지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듣고 또 들었던 굳세어라 금수나의 2절이다. 고통과 눈물이 섞이고 찌드는 나날이었지만 전쟁 중 부산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람과 물자가 넘쳐났다. 한반도 각지에서 모여든 피난민, 미군과 그 밖의 연합군이며 종군 기자며 일본, 대만 등지에서 온 상인들까지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리마다 북적였다. 해방 당시 33만 명 정도였던 부산 인구는 1951년 84만 명, 1955년 105만 명으로 급상승했으며 이 시점에서는 서울 인구도 넘어서서 한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다. 외국인들이 쏟아놓은 외국산 물자는 당시로서는 귀한 상품이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산은 꾸준히 성장했다. 1963년 서울의 특별시와 비슷한 정부 직할시로 처음 승격되었고 1970년의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부산이 해외 자본과 물류 중심지로 급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도 거침없이 늘어 1980년에는 316만 명이 되었다. 오늘날 부산은 서울에 뒤지지 않는 국제 도시임을 자부한다. 1996년부터는 정기 개최 영화제로는 한국 최초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열고 있다. 2002년에는 서울 다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다. 신라 시대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정처 없이 다니다가 부산 바닷가의 경치에 감탄해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루대를 쌓고 자신의 호인 고운에서 운을 따서 루대 이름을 해운대로 붙였다는 전설이 있다.
해운대라는 노대는 어느 사이엔가 없어지고 지명만이 남아있는데 동백나무 숲이 유난히 빽빽이 우거져 있으며 그 동백숲은 바다 건너 동백섬까지 이어져 있다. 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오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오늘날 해운대는 국제도시 부산의 중심이다. 여름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라솔이 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 번화함을 자랑하고 있다. 태종대는 내륙이 아니라 영도, 옛날에는 저령도라고 불렀던 섬의 한켠에 널찍하게 튀어나온 바위를 말한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대마도가 보이고 해변길을 따라 기암괴석이 줄을 이어서 전통시대부터 명승지, 관광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태종대는 신라 태종무열왕인 김춘추가 대마도를 정벌하려 출정했을 때 묵었다 하여 태종대라고도 하고 1419년 가뭄이 들자 조선의 태종이 몸을 돌보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고 또 지내서 결국 비가 오니 이를 태종오라 불렀으며 그 기우제를 치른 곳이 바로 이 태종대라는 설도 있다. 과연 태종대의 유래는 김춘추일까? 이방원일까? 영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와 중구 남포동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매일 오후 12시부터 15분 동안 교량 상판이 들어 올려지는데 이 드는 다리의 길이는 31.3m, 무게는 590톤으로 2분여 만에 75도 각도로 세워진다고 한다. 구세여라 금수나에도 등장하는 영도대교는 부산의 상징물 중 하나이다.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부산에는 광복동이 있다. 1910년대에 이곳은 일본인과 부유한 한국인들을 끌어모았고 1930년대에는 미나카이 백화점이 들어섰다. 서울 명동보다도 빨리 야간 조명 체계를 수립해서 밤이면 더 화려한 상점과 인파로 북적이는 불야성이 식민지 부산에서 처음 연출되었다. 이 지구의 내륙 쪽에는 국제시장이 있고 바닷가 쪽에는 자갈치 시장이 있다. 영화로도 유명해진 국제시장은 일본인들이 남겨둔 물건과 미군이 버린 물건 등을 주워 모은 부산의 빈민과 피난민들이 바닥에 앉아 장사하면서 생겨났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에 오는 사람마다 반드시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며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전체 면적은 1850제곱킬로미터로 제주시만 본다면 남한에서 12번째로 큰 도시이며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인구 수는 특별자치도 중에서도 2위로 2023년 기준 67만 명이며 지금은 국내 여행의 성지가 되었으나 탐나의 역사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제주도는 삼다도로 잘 알려져 있다.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은 섬이라는 것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은 제주시이고 남쪽은 서귀포시이다. 제주는 유독 제주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많다. 따라서 예부터 공납과 진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제주는 이방인도 많았다. 풍랑에 휩쓸려 표착한 외국인부터 침략자들, 변방 중의 변방인 이곳에 귀양살이를 온 벼슬아치들까지 제주 땅에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이 잦았다.
지금 제주시의 한복판에는 제주 목사의 관아와 관덕정이 서 있다. 세종 때 지은 이 누각은 활쏘기를 비롯한 무예 훈련을 오한 것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웅장하고 당당하다. 건국 초기 조선의 기상을 담아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탐나 제주의 첫 번째 진귀한 특산물은 진주였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당진과 해남은 제주도와 직접 배가 오가는 곳이라 진주와 거북, 등딱지 등의 귀한 재화의 교역장이 된다. 라고 쓴 걸 보면 탐나산 진주의 명성은 쟁쟁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제주 하면 생각나는 과일, 귤이다. 제주산 귤은 634년 백제에 금귤을 조공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보인다. 조선에서도 귤은 제주의 첫째 가는 공납품이었는데 먼 바닷길로 도착한 귤이 오면 임금이 친히 나가서 맞이했으며 황감제라 하여 성동관 유생들에게 귤을 내리고 시문을 짓게 하는 행사도 있었다. 유교 국가 조선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종묘 제례에도 귤이 빠지지 않았으니 제주산 귤은 그야말로 과일이 아닌 보배였다. 세 번째는 말이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라고 했던가? 하지만 제주 조랑말은 제주 삼성이나 포세이돈의 신마처럼 땅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다. 물론 제주 고유의 말도 없지 않았으나 1277년에 몽골이 고려를 무릎 꿇리고 제주를 자기네 땅으로 삼은 다음 몽골 말을 대거 들여와 제주 초원을 목장으로 만들고 동서아막이라는 관리 기구를 설치하면서부터 비로소 특산품이 되었다. 다음은 제주를 찾아온 이방인들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주 표류자는 1653년 네덜란드인인 하멜이다. 하멜은 14년 만에 일본으로 달아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와 조선 국가를 썼다. 제주도는 어느 모로나 멀리 떨어진 섬이라 유배지로도 인기를 끌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제주 유배자는 많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왕이 1명, 왕해군이며 왕자와 왕손이 6명이고 왕의 외척이 3명이나 된다고 한다. 광해군의 유배지가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옮겨진 건 1637년이었는데 그는 이 섬에서 4년을 더 살다가 숨을 거둔다. 그가 한을 풀지 못하고 죽자 제주도에 비가 크게 내려 광해오라고 불렀다는 전설도 있다. 현대의 제주도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나들이 하는 곳이다. 배 타고 가기에는 오래 걸리고 비행기를 타도 수도권 기준으로 1시간이 걸린다. 1960년대부터 수학여행은 경주였듯 올해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다. 1990년대에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신혼여행객은 뚝 끊겼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생태여행 등 보다 깊이 있는 방문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시 신혼여행의 메카가 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과 일본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 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이다. 지금까지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중 여수, 부산, 제주의 역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황룡이 놀던 황금의 고장 경주와 안동, 강릉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